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인 심층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담배를 피우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훗날 7살이 되었을 때 불안이나 우울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 아주 고전적이고 유명한 예시네요. 원인은 당연히 어머니의 흡연이겠죠? 그렇죠. 표면적인 원인은 분명 흡연입니다. 하지만 지적 호기심이 많은 우리 청취자님들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쑥 들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니까 단순히 A가 B를 일으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도대체 흡연이라는 행위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막 아이의 뇌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건지 그 은밀한 메커니즘이 궁금한 거죠. 아, 예를 들면 그 중간 다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군요. 네, 혹시 담배 때문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고 그 낮은 출생 체중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징검다리가 문제 행동을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마법을 부려가지고 아이의 출생 체중만 짠 하고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과연 훗날의 문제 행동도 깔끔하게 사라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와, 오프닝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영역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가 영국의 ESRC 정신건강사회센터에서 진행된 비앙카 연구원님의 강연 영상이잖아요. 맞아요. 이 강연이 오늘의 베이스 캠프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 사이에 놓인 매개 변수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이른바 매개 분석의 두 가지 세계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라면 어떤 건가요? 1920년대부터 심리학계를 지배해온 100년 된 전통적인 방식인 경로 분석이 있고요. 또 1990년대 이후에 통계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그 반사실적 인과추론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오호, 100년 된 전통과 90년대생 새로운 철학의 대결이군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지 알려면 기존 방식이 왜 망했는지 그 실패 현장부터 가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뼈아픈 실패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법이니까요. 강연 초반에 등장하는 영국의 거대한 ALSPAC 연구 사례가 전통적 방식의 맹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1990년대 브리스톨 지역에서 태어난 약 1만 명의 아이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엄청난 스케일의 연구였죠. 맞아요.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9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이나 트라우마 같은 어떤 부정적 삶의 사건들을 겪었을 때 그게 11세 때의 우울이나 불안 같은 문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살핀 겁니다. 여기서 연구진이 아주 흥미로운 매개체를 하나 지목하잖아요. 네, 바로 9세 시점의 혈중 IL6, 그러니까 염증 수치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체내 염증을 막 폭발시키고 그 염증 물질이 뇌를 공격해서 정신건강을 무너뜨린다. 좀 섬뜩하면서도 되게 설득력 있는 가설이죠. 사실 생물학적으로 꽤 일리 있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통적 경로 분석이 취하는 접근법은 뭐랄까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수학이에요. 단순한 수학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두 개의 선형 회귀 모델을 돌려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부정적 사건이 염증 수치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그 평균적인 타격감, 즉 알파 값을 구해요. 아, 원인이 매개 변수를 얼마나 건드리느냐, 그게 알파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염증 수치가 문제 행동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그 베타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선 그냥 이 알파와 베타, 이 두 개 숫자를 곱해버려요. 잠깐만요, 그냥 곱한다고요? 네, 전통적 방식에서는 이 곱셈의 결과물을 매개 변수를 거쳐가는 간접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염증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문제 행동으로 쏘아지는 나머지 경로를 직접 효과라고 퉁치죠. 아니 알파 곱하기 베타라뇨. 저 사실 강연에서 이 수식 딱 보는 순간 되게 묘한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인간의 심리나 생물학적 반응이 무슨 마티 영수증도 아니고 그렇게 딱 떨어지는 덧셈 곱셈일 리가 없잖아요. 하하, 마티 영수증?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만약 부정적인 사건을 막 엄청나게 많이 겪어서 이미 멘탈의 한계치에 달한 아이라면 아주 약간의 염증 수치 상승만으로도 뇌가 받는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빵 하고 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상호작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케이크를 굽는 상황 같았어요. 케이크요? 어떻게 연결되죠?
밀가루 500칼로리랑 계란 100칼로리를 오븐에 넣으면 그 안에서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부풀어 오르고 전혀 다른 식감과 물성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열을 받으면서 섞이니까요. 근데 이 전통적 통계는 마치 밀가루 더하기 계란은 600칼로리 끝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증폭하고 얽히는지 그 상호작용을 싹 다 배제하고 있어요. 와, 밀가루와 계란의 화학 반응.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모델이 변수들 간의 완벽한 선형성만 가정하고 있다는 게 전통적 회귀 분석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쵸. 현실은 선형적이지 않은데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사실 학자들을 진짜 절망적인 딜레마로 몰아넣은 훨씬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따로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이요? 강연 중간부터 분위기 확 무거워졌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중간교란 변수의 존재입니다. 아, 중간교란 변수. 이름부터 좀 세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건가요? 다시 아까 그 ALS-PC 연구의 염증 수치 데이터로 돌아가 볼게요. 연구진은 염증과 문제 행동 사이의 순수한 관계만 딱 떼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불순물 걸러내듯이요. 맞아요. 그러려면 두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 즉 통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이 통제 변수로 집어넣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구세 시점의 아동 BMI, 즉 비만도였습니다. 왜 BMI를 통제하죠? 아동의 비만도가 체내 염증 수치도 올리고 동시에 심리적 위축 같은 문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BMI의 영향을 수학적으로 깎아내야 순수한 염증의 효과만 넘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너무 타당한 과학적 절차 같아요. 당연히 불순물을 걷어내야 진짜 효과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 BMI가 사실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부정적 삶의 사건, 그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데서 대형 모순이 터집니다. 네, 독립적이지 않다고요? 네, 만약 아이가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막 폭식이나 활동량 저하로 이어져서 BMI를 크게 높였다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BMI는 단순한 외부 불순물이 아니잖아요? 원인인 스트레스가 직접 만들어낸 또 다른 결과물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원인에서 비롯된 새로운 매개 경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간 교란 변수입니다. 와, 원인과 상관없는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원인이 낳은 중간 괴물이었네요. 여기서 뭔가 진퇴양난이 벌어질 것 같은데 만약 연구진 의도대로 이 BMI를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BMI를 통제한다는 건 그 변수의 값을 하나로 딱 고정시켜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스트레스가 BMI를 거쳐서 문제 행동으로 가는 경로 역시 엄연한 진짜 인과관계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찌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 연결된 길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는 순간 우리가 봐야 할 그 진짜 직접 효과의 경로 일부를 연구자가 임의로 싹둑 잘라버리는 셈이 됩니다. 아, 길을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니까 전체적인 직접 효과가 심각하게 왜곡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거 통제하면 안 되겠네? 하고 BMI를 모른 척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번엔 BMI가 유발하는 그 거대한 교란 효과 때문에 염증 수치가 문제 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영향력이 터무니없이 뻥튀기 되거나 왜곡돼 버립니다. 와, 통제를 해도 직접 효과가 망가지고 통제를 안 해도 간접 효과가 망가지는 완전히 외통수네요. 체크메이트 상태군요. 네, 전통적인 경로 분석의 방정식으로는 이 중간 교란 변수가 만들어낸 모순의 매듭을 수학적으로 도저히 풀 방법이 없습니다. 모델의 뼈대 자체가 현실을 담아내기엔 너무 엉성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강연에 짧게 언급된 마르티네스 연구 사례를 봐도 그 심리치료 과정을 분석하면서 부모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원인을 논의하는 것,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분석하거든요. 네, 복수 매개 변수 모델이죠. 근데 전통적 방식은 이 복잡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마치 절대 차선을 바꿀 수 없는 고속도로 1차선, 2차선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서로 완벽히 독립된 평행선으로요. 아,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가정이죠. 그러니까요. 부모한테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원인을 논의하는 감정선에 영향을 안 주겠어요? 현실의 데이터는 거미줄처럼 막 엉켜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전통적 방식은 억지로 그 직사각형 모양의 뻣뻣한 틀 안에 그 거미줄을 막 구겨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틀이 현실을 부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결국 통계학자들은 그 틀 자체를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90년대부터 본격화된 반사실적 인과 추론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청취자님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 반사실적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좀 벙쪘거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당황하십니다. 아니, 엄청 엄밀한 통계를 다루는 강연에서 갑자기 무슨 마블 영화나 슬라이딩 도어지에 나올 법한 평행우주 이야기를 막 하니깐요. 1만 명의 실제 데이터를 다루다가 갑자기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의 시나리오를 과학적 근거로 쓴다는 게 처음엔 납득이 안 갔어요. 그 의구심이 정확히 이 새로운 접근법의 철학적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전통적 방식이 먼저 공식을 써놓고 데이터로 우겨넣었다면 인과 추론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 타겟을 상상력으로 먼저 명확히 정의하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수식보다 질문이 먼저라는 거군요. 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임산부 흡연과 아동의 문제 행동, 그리고 출생 체중, 이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네. 인과 추론은 한 명의 아기를 두 개의 평행 우주에 놓는 사고 실험을 합니다. 자, 우주 A에서는 어머니가 임신 중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이는 2.5kg으로 태어났고 문제 행동 지수는 10점이 나왔어요. 네, 현실 우주네요.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환경을 가진 우주 B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완벽히 동일한데 오직 딱 하나,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 분기점이 생긴 거군요. 네, 이 우주 B에서 아이는 3.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문제 행동 지수는 4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우주에서 나타난 지수의 차이, 즉 10 빼기 4, 6점이라는 숫자야말로 통계적 노이즈가 전혀 없는 순수한 총인과 효과라는 겁니다. 와, 어떤 수학적 모델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의 형태를 개인의 평행 우주 간 차이로 그냥 먼저 못 박아버리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매개 분석의 핵심인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는 이 우주 속에서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평행 우주의 세밀한 조작이 들어갑니다. 우주 A, 즉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는 우주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 접근해 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니코틴 같은 독성 물질은 아이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우주 A니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이의 출생 체중 수치만 마치 컴퓨터 변수를 수정하듯이 강제로 띡 하고 바꿔버립니다. 오, 어떤 값으로요? 바로 우주 B, 담배를 피우지 않은 세상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체중인 3.5kg으로 픽스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담배를 막 피우고 있는데 아이의 체중만 담배를 안 피운 우주의 건강한 상태로 세팅해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흡연이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하나만 핀셋으로 딱 끊어버리는 셈이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흡연의 다른 모든 해악은 그대로 작동하게 두되 오직 체중 감소라는 매개 경로만 차단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바로 체중을 거치지 않은 흡연의 순수한 자연적 직접 효과가 되는 거죠. 아하. 반대로 체중만 담배를 피운 우주인 2.5kg으로 두고 나머지 환경을 싹 다 비흡연 우주로 바꿔버리면 그것이 자연적 간접 효과가 됩니다. 와,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이 반사실적 정의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구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더하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평행 우주의 총인과 효과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박. 그러면 전통적 방식에서처럼 변수 간 상호작용이 선형적이냐 아니냐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느냐 마느냐로 학자들끼리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현실의 복잡한 엉킴을 통째로 보존한 채로 결과값만 비교하는 거니까요. 진짜 똑똑하네요. 이 방식을 쓰면 연구자들이 맨날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 있잖아요. 출생 체중이라는 매개 변수가 전체 인과관계에서 정확히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거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수식과 모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질문의 주도권을 인간이 되찾은 거죠. 그런데요, 쌤, 듣다 보니까 제 뒷골이 좀 서늘어집니다. 왜 그러시죠? 이 아름답고 결점 없는 우주적 뺄셈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까 그 전통적 방식을 박살냈던 무시무시한 괴물, 중간 교란 변수 말입니다. 청취자님, 이 완벽해 보이는 평행우주 모델에는 과연 그 교란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매서운 지적입니다.
사실 이 완벽한 평행우주 계산을 현실의 데이터로 구현해내려면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감단해야 하거든요. 어떤 청구서요? 바로 자연계에 중간 교란 변수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맙소사. 만약 아까 염증 수치 연구처럼 9세 시점의 BMI, 겉은 교란 변수가 데이터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교란 변수가 개입하는 순간 우리가 열심히 상상했던 우주 A와 우주 B 사이의 연결망이 꾸며버리면서 이 매끈한 수식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아, 사실 현실 세계에서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 비만과 염증처럼 온갖 변수들이 끈적하게 엉켜있는 보건학 데이터에 중간 교란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는 건 거의 기적을 바라는 일과 같죠. 그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야심차게 평행우주까지 창조해놓고 결국 그 괴물 하나 때문에 다시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진 거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연구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중간 교란 변수가 득실거리는 이 지저분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서 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딜레마를 우회하고 있나요? 완벽함을 포기하는 대신 실용성을 취하는 타협안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우회로는 통제 직접 효과, CDE라는 개념입니다. 통제 직접 효과요? 네. 평행우주처럼 담배를 안 피웠을 때 자연스럽게 가질 체중으로 개별 아이들을 섬세하게 세팅하는 복잡한 짓은 포기합니다. 대신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쓰죠. 그냥 연구에 참여한 1만 명의 아이들 체중을 모조리 강제로 특정 값에 고정해버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1만 명 모조리요? 네, 모든 아이가 3.2kg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모델을 돌려보자 라는 식이죠. 아니 잠깐만요. 체중이라는 게 사람마다 자연스러운 분포가 있는 건데 1만 명을 전부 똑같이 3.2kg으로 깎아버린다는 건 너무 폭력적인 가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직접 효과는 체중이나 염증 수치처럼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변수에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디에 쓰죠? 반면에 정책이나 의학적 개입,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여부 같은 이진 변수에는 아주 탁월하죠. 만약 이 집단의 모든 사람에게 강제로 백신을 맞췄다고 치면 이 질병의 확산 경로가 어떻게 될까? 같은 명확한 정책적 질문에는 아주 훌륭한 답을 줍니다. 아, 변수의 성격에 따라 쓸모가 확 달라지는 거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체중이나 체내 염증 수치처럼 임의로 고정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생물학적 변수를 다룰 때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 게다가 제일 큰 문제인 BMI 교란 변수 문제도 아직 찝찝하게 남아있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강연의 가장 고도화된 타협안이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바로 무작위 개입 유사체라는 방식입니다. 와, 무작위 개입 유사체. 이름부터가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청취자님들이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 복잡한 개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교란 변수의 사슬을 끌어내는지 한 단계씩 시뮬레이션 해주시죠. 네, 아까 통대 직접 효과는 모델 아이의 체중을 3.2kg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강제 획일화한다고 했죠. 네네. 무작위 개입 유사체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큰 모자 안에 무수히 많은 제비뽑기 쪽지를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자 안에 쪽지요? 거긴 뭐가 적혀 있나요? 이 쪽지들에는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우주에서 태어난 실제 아이들의 체중 데이터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건 2.5kg, 어떤 건 4kg이겠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집단의 확률 분포를 모자 안에 그대로 구현해 두는 겁니다. 아, 집단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려는 특정 아이에게 매개변수 값을 부여할 때 그 모자 안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쪽지를 하나 쏙 뽑아서 그 값을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그 아이의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순전히 통계적인 확률 분포의 모자에서 랜덤으로 뽑은 값을 부여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쌤, 이게 어떻게 중간 교란 변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요? 메커니즘의 핵심은 인과관계의 선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원래 현실 데이터에서 아동의 염증 수치는 9세 시점의 BMI, 즉 교란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하면 BMI가 오르고 염증도 오르니까요.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됐던 건데 우리가 모자에서 무작위로 뽑은 염증 수치 값을 컴퓨터 모델 안에 아이에게 강제로 딱 할당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작위 값은 아이의 원래 BMI와 아무런 1도 인과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와, 대박. 뒷문이 그냥 닫혀버리는군요.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해서 BMI가 아무리 치솟았다고 한들 시뮬레이션 속 아이의 염증 수치는 모자에서 랜덤으로 툭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BMI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거네요. 네, 매개 변수를 교란 변수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버린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이 무작위 할당 과정이 중간 교란 변수로부터 이어지는 끈적한 인과관계의 사슬을 절단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왜곡 없는 간접 효과의 크기를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근데 뭔가 뼈 아픈 대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아까 우리가 열망했던 그 질문, 정확히 전체의 몇 %가 매개되었는가? 라는 선명한 질문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아, 퍼센트를 잃었군요. 하지만 교란 변수가 득실거리는 이 진흙탕 같은 현실 데이터 속에서 적어도 간접 효과가 얼마나 유의미한 크기로 존재하는지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통계학의 엄청난 승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답을 내놓지는 못할지언정 완전히 틀린 답으로 세상을 오도하는 일만큼은 맞겠다는 학자들의 집념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강연 마지막 Q&A 세션을 보니까 심리학 연구자들이 완전 패닉에 빠질 만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지적되더라고요. 바로 잠재 변수 문제입니다. 아, 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사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자존감, 리더십, 외향성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설문지를 통해 수치화하는 가상의 변수들이 엄청나게 쓰이잖아요. 심리학의 기본 뼈대나 다름없죠. 전통적 구조 방정식에서는 이런 잠재 변수들이 막 측정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변수 취급을 받으면서 왕처럼 군림하는데 왜 이 새로운 인과 추론 세계에서는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건가요? 비앙카 연구원의 답변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인과추론의 철학적 밑바탕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과추론은 기본적으로 만약 이 변수에 내가 외부에서 개입해서 값을 바꾼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상상해야 작동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체중값을 3.5kg으로 임의로 바꾸고 1만 명한테 백신을 강제로 맞히는 상상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물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변수들은 개입을 상상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혈압약을 먹여서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내면에 숨겨진 잠재적 성향 같은 형이상학적 변수에는 도대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혈압약을 먹일 수는 있어도 자, 지금부터 당신의 뇌에 리더십 3단위를 주입하겠습니다. 라고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건 불가능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그 메커니즘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면 애초에 평행 우주를 상상할 수도 없고 값을 무작위로 할당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와, 딜레마네요. 물론 잠재 변수를 억지로 이 새로운 모델에 집어넣으려는 통계적 시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인 장벽이 워낙 높아서 여전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통계라는 게 단순히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 한계까지 부딪혀야 하는 고도의 철학적 작업이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100년 된 경로 분석의 맹점부터 중간 교란 변수의 딜레마, 그리고 평행 우주를 가로질러서 무작위 할당이라는 시뮬레이션의 마법까지 아주 깊고 빽빽한 탐구의 숲을 지나오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비앙카 연구원님의 강연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메시지는 도구에 얽매이지 말라는 통찰 아닐까요? 내가 다룰 줄 아는 회귀분석 모델이 있으니까 여기저기다 끼워 맞춰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던지고 싶은 진짜 질문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전체의 매개 비율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특정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고 싶은 건지 그 목적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분석법을 꺼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배웠잖아요. 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이 심층 탐구의 청취자님들께 한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뉴스에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데이터 통계는 결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다룬 연구자가 오늘 우리가 그토록 골머리를 앓았던 그 중간 교란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어떤 편의적인 가정들을 숨겨두고 모델을 돌린 건 아닌지 한 번쯤 멈춰서서 의심해보는 습관. 그것이 이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지적 생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와, 오늘 대화 내내 정말 뼛속 깊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하나의 원인이 결과를 낳기까지
그 은밀한 경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머릿속으로 우주를 두 개로 쪼개야 하고 끝없는 통계적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렇다면 이번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밤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마주하는 헤드라인들 있잖아요. A라는 정책이 B라는 경제 효과를 낳았다거나 X라는 식재료가 Y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단언하는 그 수많은 사회적 상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보는 기사들이죠. 과연 그것들은 엄밀한 통계적 검증을 거친 진실일까요? 아니면 아까 그 9세 아이의 BMI처럼 본질을 뒤흔드는 수많은 교란 변수들을 무시한 채 그저 그럴싸하게 덧셈 뺄셈으로 포장된 통계적 환상에 불과할까요?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세상의 원인과 결과는 병원에 걸린 흑백의 엑스레이 사진처럼 결코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맹신하며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과연 어떤 연약한 통계적 착각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지 한 번쯤 날카롭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은 생각거리를 안고 가네요. 지적이고 즐거운 의심이 싹트길 바라며 오늘의 짚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세계의 설계도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